네. 저는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제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앞에 계속 발표하신 분들이 훌륭하게 발표해 줘서 중촉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전 핵심만 말씀드리겠어요. 장표는 좀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딴 데 가면 이거 1시간 반 하는 강의인데, 그래서 그 충분하게 나중에 자료만 보고 싶어도 도움이 되라고 많은 자료 했고요. 여기가 일반 법인들, 그다음에 상장사라든지 법인 쪽에서 많이 오셨다 그래서 법인들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커스터디가 그 법인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건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은행에서만 28년을 근무했고요. 그래서 금융권 경력을 가지고 사실은 KB에서는 이 커스터디를 은행이 직접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주도적으로 했었고, 근데 은행은 사실 다 아시죠? 은행법에 따라서 인가된 사업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법에 따라서 저희가 부수 업무를 지정받고 아니면 샌드박스 하려고 제가 1년 반 동안 금융위 금감원을 쫓아다녔고, 결국은 승인이 안 나서 스핀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계에 나온 건 21년도 1월 달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이 크립토 커스터디 이 업무는 8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300곳의 이상의 법인들하고 미팅을 하고, 현재 지금 코다에 100개 이상의 회사가 지금 온보딩이 돼 있고, 현재 물론 이제 계약 해지하거나 잔고가 없고 이로 빠져서 현재는 70개 가까이가 저희한테 지금 온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들은 규제 변화를 먼저 이해하셔야지만 이런 강의를 왜 듣는지를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규제 변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디지털 자산 특성에 따라서 특성을 이해해야지만 왜 이거를 보관해야 되죠? 아니, 뭐 블록체인에서 거래하고 다 그냥 뭐 다 하는데 특별히 왜 법인이라고 따르게 보관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디지털 자산의 특성,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거고, 그 보관을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전문 서비스한테 왜 맡겨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는데 아까 상장사 협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셔갖고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개인들이 업비트에서 수많은 거래하고 전 세계 거래량의 1, 2위를 막 차지할 때도 있는데 사실 법인들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형 법인이라 그러면 회사 내에서도 야, 그 도박이다, 사기다 해서 아마 내부 통제나 윤리강령 이런 걸로 해서 못하게 할 거예요. 사행성이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시각이 사기예요. 은행, 대기업, 사기라고 판단하니까 내부에서 공부를 하겠어요? 스터디 하겠어요? 전혀 안 해요. 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만 봤더니 이상하다. 야, 이거 왜 자꾸 난리지? 올해 들어와서 스테이블 코인 왜 난리지? 언론에서 맨날 보고 가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그 시발점이 2017년 12월에 정부 합동 발표, 이게 사실은 행정명령도 아니고, 뭐 법규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데, 합동 발표문 보도자료 하나가 모든 금융권 대기업에 다 포함이 돼서, 저게 바이블도 2017년 지금 뭐냐, 거의 8년 지났는데 저게 그대로 존속돼서 내려와요. 제가 은행 출신이잖아요.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들이 이걸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도 뭐 협업하거나 은행들 하면 저기 있는 문구대로 갖고 와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저거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저게 고착화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대기업들조차 저 때 한번 나온 거가 너무 임팩트 있기 때문에 저게 그냥 많은 분들이 법으로 알고 있어요. 저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때 모든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래소조차 대한민국에서 폐쇄한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산업이나 비즈니스가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시발점인데 저걸 아직도 극복 못하고 있고, 이제 저거를 금융위가 그 법인을 단계별 허용한다고 해서 일부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사실은 2023년도 바이든 정부까지만 해도 크립토에 대해서 그렇게 친숙하지 않아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SEC를 통해서 간접 규제 많이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 2기 나오면서 크립토 수도, 그 다음에 크립토에 대한 행사장 가서 본인이 직접 연설도 하고 하면서 이게 7가지의 공약이 많이 있겠죠. 크립토 관련 공약을 7개로 축약한 건데, 이거 미래에셋 쪽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참여했는데, 사실 이때 크립토켓은 되게 반응이 좋았죠. 와, 뭔가 세상이 바뀔 거라는데, 뭐 규제 당국이나
이런 제도권에서 뭐라 하냐. 야, 공약은 공약이야. 저거 시행 안 돼. 사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공약하면 이행률에 대해서 아무도 체크 안 하잖아요. 그냥 선거철에 하나의 그냥 이벤트로 받아들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작년 12월에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년 좀 됐지만 요 단계 스테이블 코인이 그때 6월 달에 나온 것까지 마지막으로 해서 모든 공약상을 다 완료했어요. 지금 다 이행하고 있어요. 네. 크레디트 파이라 그래서 그 가상자산을 SEC냐 CFTC 하느냐 이것만 남아있지 지금은 다 돼 있고 SEC가 제일 규제를 강하게 했는데 SEC조차도 이제 가상자산은 자기들이 통제 영역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다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우리가 채굴 하면 우리나라 언론이나 보도자료에 보면 악성 그리고 그 약간 악덕 기업 뭐 친환경적이지 않고 이거 채굴하는데 막대한 전력을 쓰는데 인류의 공헌이 안 되는 막 엄청난 그 뭐 범죄 집단까지 하는데 나쁜 기업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채굴 기업 1, 2에서 5등까지 보면 블랙락의 전 세계 1위 자산주들이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뱅가드가 블랙락과 같이 전 세계 자산 운용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뱅가드는 뭐라고 얘기했냐? 뱅가드는 비트코인 ETF를 안 만들었어요. 왜? 자기 고객들한테는 고위험의 변동폭이 큰 비트코인 ETF를 팔지 않겠다. 자기들은 좀 안전하게 고객 자산 지키겠다는 이런 신념이었는데 사실 뒤에서는 뱅가드조차 채굴 기업의 지분을 사고 있어요. 왜? 크립토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의 기대 이익에 대해서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저런 정책은 좋은데 약간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야 저래도 되나? 이해상충 같은 거 있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임기 돼서 취임하기 전날 밈 찍어갖고 엄청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트럼프 일가의 월드 파이낸스라고 트럼프 일가의 재단이 뭐 토큰 찍고 자기 운영하고 있고 막 크립토 산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대통령, 그 사실은 근데 대통령에 대한 일가가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변하고 있어요. 왜? 작년서부터 사실은 뭐 자본 유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듯이 사실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전되는 그다음에 그 ETF로 선물이라든지 간접 투자도 빠져나가는 돈이 뭐 수십조 단위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 합동 발표에서 아까 상장 협의회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저희도 주목하는 건 2단계 보고 있고 하반기에 연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10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저거 열 때 저도 실무 TFT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시는 걸 현장에서 같이 논의했던 사람인 거고 그래서 현재 금융위의 실무 법인계좌 허용 실무 TFT는 6월 말까지 사실 초안까지 다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은행, 거래소, 저희 커스터디 사업자, 상장사 협의회, 은행연합회 다 TFT에 한 10명 정도 모여서 각각의 영역별로 해결할 사항들은 다 업계 의견이나 이래서 다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어 드렸고 아마 금융위에서는 정리 작업만 하고 있고 저는 지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도 발표할 시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고 다 만들어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의미 있는 게 제3자 보관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뭐 금융위가 저희 이뻐서 커스터디 업계를 위해서 저렇게 두신 건 아니고 뒤에 들으시면 이거 회사가 법인이 자체로 보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노력이나 준비가 필요하고 있구나. 근데 그 준비가 과연 이 크립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프라를 가지고 내가 잘 구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공고를 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웃긴 게 법인들이 제가 금융위 금융당국 갔을 때 왜 법인 계좌 안 열어주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상자산 너무 위험해. 그리고 법인들이 근데 위험하다는 건 이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이나 투자의 그걸 적정한 수단을 가지고 적정하게 위험도를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위험도를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개인들한테 방치하고 그런 그 가격의 평가 모델을 산정할 수 있는 법인들은 왜 못 들어가게 하고 사실 반대가 돼야 되는 건데 전 세계에서 법인을 맡고 있는 건 딱 3개 나라가 있어요. 어디게요? 중국, 북한, 우리나라예요. 법인을 맡고 있는 거는. 그리고 반대로 여기 보시면 개인은 위험하니까 개인은 못 들어오게 막는 나라들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 같은 나라예요.
우리가 ICO, 루나 테너할 때 루나를 발행할 때가 싱가포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ICO를 금지하니까 싱가포르 가서 많이 ICO 토큰을 발행했어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뭐냐? 자기 나라에서 토큰을 발행해도 자기 국민한테 못 팔게 했어요. 오히려 산업적으로 하면서 거기 법인들이 들어오면서 세금 받고 이런 건 다 하는데 위험하니까 자기 나라에서 못 팔게 했어요. 충분히 사업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이득을 취하면서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는 수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반대였죠. 국내에서 ICO 못하니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국내에서 상장하고 나쁜 짓 다 해서 문제 생기면 해외 법인이니까 추적이나 법 할 수 없는 구조가 됐던 거죠. 이게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개인에서 지금 법인으로, 이제 기관으로 다 넘겨가고 있다는 거고, 여기 우측에 있는 건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는 80%가 법인들이 거래해요. 우리나라는 업비트 비썸 거래량 두 개 합치면 전 세계 2위, 3위 가고 있는데 99.9999가 다 개인이에요. 법인이 없어요. 왜? 법인은 은행에서 신용계좌 안 열어주니까.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서는 비트코인 ETF에서 저 막대한 물량을 사고 있는 게 개인들이지만 기관들이 사고 있는 거죠, 뒤에서. ETF를 통해서 간접으로 사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제가 최근 자료를 3분기 거 업데이트를 했는데 사이즈 때문에 제가 일단 2분기 거를 말씀드리는데 2분기 내에 이게 요 표 자료가 그러니까 법인들이 2분기 그러니까 3월부터 6월 달까지 비트코인 매집한 거예요. 84만 7천 개를 매집했어요. 그 3분기 동안에. 그리고 전 세계 기업이 125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가 보유했다고 어나운스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125개인데 저 3분기에 한 분기에 3개월에만 46개 기업이 신규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화 자산으로 하면서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3분기가 지금 15만 9천 개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자료 아마 추가로 따로 들 텐데 지금 2분기에 15만 9천 개로 저기 막대기표 확 튀었지만 지금 3분기에는 19만 개였어요. 더 급속도로 그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양들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까 그 장표하고 똑같은데 아까만 62에 비트맥스가 551개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들고, 여기 위메이드하고 네오이즈는 여기 약간 달라요. 여기는 21년도 특허법 이전에 여기는 저기 크립토에 대한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초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비트를 DAT 전략으로 해서 매집한 건 비트맥스가 처음인 거고, 아까 설명했는데 그 매집 과정하고 뭐 왜 쟤들이 했는지는 저희 고객사니까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장표는 아직 어나운서였는데 지금 브릿지 바이오라고 그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제 해외 헤지펀드하고 인수돼서 지금 회사가 바뀌었는데 파라텍스 코리아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 고객인데 거기도 155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위 안에 한 5개, 3개 정도 겨우 들어가 있는 거고, 재밌는 거 보시면 저기 보면 비트맥스가 444개로 이거 나오기 전 분기에는 50위를 됐어요. 근데 지금 551개로 거의 110개가 늘었는데 순위는 60개로 더 떨어졌어요. 그 뜻은 뭐냐? 새롭게 더 많이 사갖고 진입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음 달 할 때는 여기 정도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위메이드도 점점 내려와서 위메이드는 현재 신규는 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왜 수많은 코인이 많은데 왜 비트를 특히 유독 DAT 전략으로 갖고가 있느냐? 사실은 비트코인은 뭐 들어보니까 그 유효하네요. 2,100만 개 이상은 누가 와도 만들 수 없어요. 아예 소스를 가지고 누가 건드릴 수 없다는 신념이 있고 못 건드리니까 2,100만 개. 그리고 금이 희소성 된 가치가 있잖아요. 사실 금이 만약에 1g에 1억 된다 그러면 지금 한강이나 어디가 다 지금 채굴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왜? 채산성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거죠. 널려 있는 게 금인 건데. 금에 대해. 근데 비트는 이게 뭐 1,000억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유한하다는 거고, 현재 지금 95% 정도 발행이 돼 있고 약 1,990만 개 벌써 발행이 돼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100만 개밖에 없어요. 더 이상 못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루에 450개씩밖에 안 찍어져, 채굴되는 게 45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저쪽에 보시면 지금 24년 1월부터 25년 6월까지 그 ETF로 통해서 그 매입되고 보관된 게 약 65만 개예요. 그러면
앞에 장표하고 막 생각하면, 아니, 지금 130만 개 이때는데 왜 저때 매입한 게 165만 개냐 하면, 기존에는 그레이스케일하고 신탁 상품으로 60만 개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신규 매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레이스케일에서 블랙락으로 이동했던 거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ETF로 매입된 물량을 하면 65만 개인데 그 저 기간 동안에 채굴된 건 29만 개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 30만 개 이상이 개인들이나 기존에 보유했던 사람들한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희소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아직도 비트코인 시장은 대부분 개인이에요. 저기 보면 이 표로 보면 60%, 70%, 69.3이니까 70%가 다 개인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를 막대하게 ETF라든지 기관들이 사는 건 누구냐? 개인 거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는 건 뭐냐? 아, 시장이 지금도 근데 반대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관심 있어서 오신 거잖아. 그럼 법인들은 관심을 갖고 비트를 사려고 해요. 그리고 신규 채굴은 45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로 들고 있는 게 개인들가 뺏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만 보면 자산 전체 순위에 7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은하고 별 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비트가 1억 지금 그 6천, 7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지금 환율 때문에 좀 그런데 이건 달러 베이스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연말에 은을 뒤집지 않을까. 은하고 사실은 구글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5위까지는 저는 연말까지 간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럼 국내 법인들은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21년 9월 특검법 이후에는 법인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 거래소에 만약에 K뱅크, 뭐 업비트는 K뱅크, 그다음에 지금 비썸은 국민은행이지만 가서 실명 계좌 발급을 안 하죠. 왜? 가서 너 저 코인 거래 하려고 법인이 가면 계좌 안 열어줘요. 당연히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그런 비트맥스는 아까 비트맥스는 좀 다른 게 장외에서 아니라 다 장내에서 샀어요. 업비트에 가서 대표자가 아니라 아까 김땡땡이라는 분이 실질적인 오너세요. 자기 비트맥스를 인수할 때 자기 지분이 60% 갖고 있는 실질적인 오너예요. 대표이사는 따로 계시고 실질적인 오너가 직접 업비트의 개인 명의로 온보딩해서 자기가 직접 사서 그리고 회사에다 양도 양수 계약하고 회사 명의에 있는 저희 콜드월렛 지갑으로 다 저희한테 보관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요거 갖고 사실은 약간 애매하잖아요.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하죠. 그럼 공정가치 산정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실제 이 오너분이 특징이 뭐냐? 이분이 개인적으로 직접 크립토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지갑도 옮겨보고 바이낸스도 거래하고 그러니까 이해도가 많으신 분이에요. 일반 법인이 저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 대표 여기 있는 분들도 지갑 갖고 있는 분 있어요? 거래소는 하겠지만 개인 지갑으로 메타마스크를 가지고 지갑대 옮겨보고 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강의를 다니고 대학교도 여러 다니는데 5%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직접 자기가 메타마스크에 뭐 지갑에 그 다음에 디파이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분이 그런 이해도 갖고 자기가 그런 주도적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써서 다 검토서 의견서 다 받아갖고 했던 거예요. 의사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만큼 이해도가 높았던 거고 이거 관련해서 저 금감원 금융이 끌려갔죠. 왜 저희한테 있으니까 야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가서 논의를 했어요. 이거 보고하고 또 금감원이 상장사들 회계 공시하면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시 담당자도 와서 이 업체한테 경위 다 물어봐서 저희가 논의를 했고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규정이 없었고 물론 이번에 이제 상장사 이제 투자 가이드 뭐 정부에서 표준안 만들면서 과연 이걸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지난번 올 초에 이거 리뷰할 때는 이거 법적인 건 문제가 없죠. 법적인 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못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약간 싫어하는 것가 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저희도 미팅 사전에 할 때 그럼 이 기업들이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그렇잖아요. 어차피 영업이익이나 있는 걸 가지고 일부를 투자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삼는 거는 괜찮은데 막 저렇게 전환사채하고 막 부채 끌어다 대고 막 이거를 몰빵하는 기업이 나오면 어떠냐. 그럼 저걸로 인해서 기업의 아까 본질이 흔들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기업이 첫 번째 케이스가 그걸로 하신 거예요. 전액 12 발행해서 11을 1000억 발행해서 800억치 현재 비트 사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케이스를 했는데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현재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이 기업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기업은 사실 비트맥스가 그 VR, AR하고 이런 증강현실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21년도 기술 상장했는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 시대니까 이게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괜찮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상장 이후 영업손실 140억, 올해 연말까지 뭔가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재무구조 개선하면 상폐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아까 요 김땡땡이라는 분이 메타플래닛 투자조합을 통해서 2월 달에 인수하고 그때 주가가 1,000원이었는데 중간에 7,000원 까지고 지금 4,000원대거든요. 그 여기 주주 입장에서는 갖고 있다가 쓰레기 휴지 조각 될 주식이 지금 4배 올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551개 갖고 있는데 약 매입가가 저희 보니까 936억이에요. 지금 현재로 이 회사는 저거 청산하고 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비트 사들고 들고 있었는데 150억 평가액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코스피 상장사들은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을 못 하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이 케이스를 보고 저한테 연락을 엄청 많이 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코스닥 상장사들하고 미팅 가고 저기 어떻게 샀냐? 우리도 먼저 사고 싶다. 이런 계속 요구사항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저기 브릿지바이오라고 파라텍시스 코리아인데 여기는 지금 비트 147개인데 최근에 또 사셔서 151개 갖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700원인데 지금 싹 3배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럼 저 회사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기가 상장사니까 주가 관리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DAT 전략을 통해서 이게 흡사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처럼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정관 바꾸면 주가 올라가잖아요. 크립토 관련 뭐 한다 그러면. 이게 저는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게 볼 수도 없고 좋게 볼 수도 없고 이게 약간 버블이 껴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오늘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전략을 취할까를 좀 인사이트를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 유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소도 있고 일반 법인. 저희들 요 유형별로 저희들이 다 고객화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일반 법인들이 가장 저희들이 주 타겟인데 불가능하지만 이게 지금 하반기에 허용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회계 공시 관련도 제가 회계는 아닌데 저희한테 전화 무진장 많이 왔어요. 초창기에. 왜? 정부가 무형자산으로 해놓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지 아무런 상세 가이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유해도 뭐 해외사든 뭐 수수료를 받든 이걸 회계 처리가 안 되니까 뭐 큰 기업들은 다 공시해야 되니까 CFO 재무라인에서 무조건 가상자산은 갖고 있으면 안 돼. 받지 마.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걸 베스트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은행에 있고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런 거를 가이드 만들고 규제 만들 때는 다 회계법인하고 저기 뭐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감독 당국이나 뭐 정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3사가 만들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특이하게 회계학회 여기 학회장도 오시지만 업계를 다 불렀어요. 왜? 자기들이 모르는 영역. 그래서 충실하게 많은 케이스가 담겨져 있어요. 아마 처음 보셨는데 그냥 금감원 사이트 가서 보시면 모든 유형별로 되어 있고 아까 에어드랍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발행했을 때 어떻게? 그 다음에 아까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을 때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충분히 큰 틀 안에서는 이 가이드만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다. 그리고 나머지 애매한 부분은 뭐 당연히 회계법인 요청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의미 있는 게 아까 원가 모형하고 재평가 모형이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미국도 가이드가 똑같이 바뀌었어요. 미국도 똑같이 무형자산이면서 원가 기준으로 해서 취득 원가만 재무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뭐냐? 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평가 손만 해요. 평가이익에 대해 반영을 안 해요. 그럼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취득 원가 1억 7천에 샀으면 이거 2억이 돼도 그냥 1억 7천에 계속 있는 거예요. 반영을 못 시키니까. 근데 35060이라 해서 공정가치 기준으로 해서 아까 공정한 가치 시장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전제가 시장이 그렇게 이 가치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산출된 게 충분한 거래량이 나오는 이런 시장이냐에 대한 판단인데 적어도 비트이더나 몇 가지는 당연히 논란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다 공개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극적인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회계 기준 받기 전엔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36억 불이었어요. 왜? 원가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이걸 재평가 기준 공정가치 기준이니까 80억 불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회사는.
그냥 다시 회계되었더니 여기서 약간 44억 불 정도의 그냥 재무 이익이 생기는 거죠. 재무 건전성으로. 그다음에 여기 평가 이익으로 평가하면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죠. 왜? 평가한 시점에서 마이너스면 가치가 떨어지면 계속 누적해서 평가 손만 반영하고 이익은 반영 못 했으니까. 이거 다시 했더니 여기 적자 10억이었는데 34억 불 플러스예요. 이러니까 얘네들이 주가가 지금 엔비디아보다 더 올라가고 막 상승폭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돼서 막 투자하고 또 얘네들 전환사채 이걸 기반으로 또 전환사채 해서 또 비트 사고 막 이런 축적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영원히 우상승하는 자산은 없다. 그거 맞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산업군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선물 옵션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저는 2단계 입법 나오면 이런 서비스도 아마 가능하게 업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나올 건데 충분히 해칭 수단을 같이 가지면서 디지털 자산 보유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 딱 5분만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특성은 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탈중앙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키예요. 왜? 누가 은행처럼 여러분들이 저는 제일 쉽게 하면 저 월렛을 통장이라 그러고 프라이빗 키를 그냥 비밀번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은행 가서는 어떻게 하죠? 은행이 통장 만들어주고 비밀번호 다 쓰고 KYC 신원 확인 됐으니까 여러분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신분증 가지고 은행에서 비밀번호 재발급 받으면 되잖아. 이거 탈중앙화돼 있어요. 지갑 만들 때 어디 여러분 신분증 대고 만든 게 아니니까 지갑 만들 때 생긴 프라이빗 키 잊어먹으면 그 지갑에 수천억이 있든 수백억이 있든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그만큼 프라이빗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온체인상 이제 블록체인 업계는 그 자산의 소유자는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가 옆 사람이 탈취해서 가자, 그 사람 소유자인 거예요. 분실 신고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케이스로 비밀번호나 그 프라이빗 키 잊어먹어서 자산 영원히 복구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하느냐? 그 관리하기 어려운 프라이빗 키를 제가 대신 보관해주는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은행하고 똑같아요. 은행은 현금이란 자산을 보관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는 거죠. 그걸 기술적, 물리적, 그런 그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보관하는 거고, 그게 똑같아요. 자산 보관하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IT 인프라 당연히 그죠. 그다음 거래 지원도 해드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법규 준수해야 되는 거죠. 아까 AML 쪽 잘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체 보관하면은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그 지갑을 전송받았을 때 그 안전한지 그 상대방 지갑하고 내가 보내는 지갑에 AML 준수가 되는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희한테 맡기는 순간에 AML 관련 부분은 다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해준다. 이렇게. 그리고 자체 보관하기 어려운 게 아까 수탁, 회계, 내부 통제예요. 아까 수탁처럼 키 관리 어려워요. 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자적으로 돼 있는 거고 별도란 USB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타입인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냥 보면 인증서 서명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하고 인증서 깔려 있는 거 잘 관리하세요. 그냥 PC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 공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했잖아요.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개수가 왔다 갔다 하지 여기에 그 딸린 원화 환산 금액은 따라다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회계 반영할 때는 코인 개수라는 게 아니라 원화 금액을 반영을 하잖아요. 저희는 입출금 되고 할 때마다 그 시점에 다 공시가를 받아서 다 원화로 환산해서 다 관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무 회계 지표할 때 저희가 자료 다 제공해드린다. 그리고 당연히 내부 통제 여러분들이 자체 관리하면 승인받고 결제받고 사후에 내부 통제 부서에서 이 결제가 제대로 됐는지 다 점검을 내부에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린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고 이제 키를 저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쪼갠다. 그리고 이건 하드월렛, 콜드월렛이 있는데 하드월렛은 저 키가 온체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체인상에 있다는 건 네트워크상에 있기 때문에 거래 처리가 빠르다는 거죠. 단점은 해킹 우려가 있는 거죠. 콜드월렛은 저 키가 100% 별도의 망 분리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망이 없어요. 별도 아예 금고 같은 데 따로 있어요. 그 시스템 내에 키가 따로 있고 그 작업하려면 물리적으로 사람이 이동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킹은 100% 안전하죠. 저희의 리스크는 내부자 소행, 결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거래소도 약간 보관인데 거래소는 개별 지갑으로 관리하지 않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저렇게 저희가 모지갑, 유니버스 지갑이라도 모지갑으로 다 관리하고 있고 실제 거래는 DB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고객별로 지갑이 별도 있고 저 고객은 은행이 법인 통장 만들었듯이 저희한테 온보딩하는 순간에 처음 만들어진 거래가 모든 거래 내역이 그 법인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 내역 어디 제출할 때 거래소 가면 DB에서 나오는 그냥 거래 내역을 뽑아주는 거고 저희는 온체인상에 있는 진짜 온체인상에 있는 거래 내역을 그대로 다 뽑아야 되니까 더 투명하고 그리고 이 뽑아준 거래 내역을 저희가 내부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밖에 메인넷 스캐너를 통해서 외부에서도 다 검증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코다가 저거 비트 10개, 100개 갖고 있는데 내 거 다 진짜로 갖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 그냥 화면에만 계속 뿌려주면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100개 갖고 있는지를 그냥 저희 사이트에 아니라 메인넷 스캐너 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의 입출 내역, 거래 내역, 잔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내부적으로 하는 이런 관리를 다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관리를 다 저희들이 한다. 그래서 이제 국내 커스터디 업체는 몇 군데가 있는데 다 특성이 업무가 은행에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분을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가 조금 마켓시한 80% 이상을 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희는 저가 창업자지만 제 지분이 별로 없어요. 은행에서 은행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주주는 KB, 해시드, 알토스, 삼성, 해치랩스 다 기관들이 95% 이상 갖고 있는 회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내부 통제 AML 이런 거 다 금융기관 출신들이 와서 다 하고 있고 뭐 보안 요건 다 지키는데 요번에 3일 쪽에서 하고 저기 SOC 인증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 SOC가 글로벌 표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무실까지 옮기려고 해요. 왜? 저 준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저는 최대한 그 고객의 신뢰를 주기 위한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저걸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보험 대한민국에 가상자산 보험이 없어요. 이용자 보호법의 보험은 저희 5억이 의무인데 저희는 그 2천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280억 정도 되는데 280억짜리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저희는 연내에 아마 1,000억짜리로 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기술적, 인프라적, 그 다음에 보험 뭐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한테 안전한 그 기관으로 신뢰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노력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겁니다.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다 필요 없고 뭐 커스터디 맡기고 이런 중요한 아니라 사실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맡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이 디지털 자산에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다 젊은 분인데 사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물어보실 거잖아요. 야, 요새 비트가 왜 이렇게 돼?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조차 공부를 안 했는데 답변이 안 돼요.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제도화되면서 적어도 하나의 자산이고 이게 파생해서 우리 회사하고 다양한 서비스하고 연계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민하고 연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투자하려면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뭐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해서 이거 우리 자체로 할 수 있어? 아까 능력되면 자체로 하시는 거고 아니면 제3 서비스 이용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인 계좌 허용 났는데 그때부터 막 준비 늦죠. 그러면 1억 7천에 사시는 게 아니라 3억대 사시는 거죠. 물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제 말 듣고 야 3억대니까 빨리 해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제 생각인 거고 저는 투자를 하든 DAT 전략을 하든 안 하든 이제는 이거를 그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또 사실 이 디지털 업계는 전문가 많이 없어요. 전문가를 하시는 분들 다 사자들도 많고 해서 진짜 전문가들 저는 오히려 회계법인들이 전문가가 많아요. 왜? 외감하시면서 가상자산 보유한 기업들 많이 쫓아다니시고 많이 했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잘 이용하시면 되고 뭐 저도 무료로 많이 해드릴 테니까 제 연락처 여기 있으니까 편하게 주시면 언제든지 공짜로 가서 내부 회의할 때 참여해서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